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할 건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우리 삶과 도시를 어떻게 바꿀지 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 한국 도시의 미래, 라이프스타일, 골목길, 로컬.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골목길, 로컬 이 세 단어가 한국의 도시를 바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의 강연을 요약하면 이렇게 공식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라이프스타일과 골목길 결합되면 어떤 우리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된다. 그래서 이제 동네가 브랜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동네가 된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 세상, 우리나라의 도시는 그 도시 안의 동네가 각자 개성을 유지하고 어떤 고유의 매력을 그렇죠? 발산하는 그래서 그 동네에 살아도 많은 것이 가능한 그런 자족적인 동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2010년 이후부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계속되면 앞으로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제 서울 아니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치구 전 서대문구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를 보면 음 뉴욕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 드리는데 뉴욕 하면 주로 우리가 맨하탄을 갑니다. 맨하탄이라는 지역을 가는데 거기가 중심부인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주로 처음 가시면 미드타운 이쪽에 많이 가세요. 여기에 이제 호텔도 많고 여기에 타임스퀘어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좀 그 맨하탄을 많이 인제 구경 가시면 뭐 위아래로 인제 주거 지역 네 문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 지역은 그 위쪽에 그게 그 센트럴 파크라고 있어요. 여기 그 공원 동쪽에 있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자 동네입니다, 뉴욕에. 그래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동네는 우리나라 부자 동네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주 뭐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사립학교가 많고 그리고 뭐 여기는 또 아파트에 삽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여기에 인제는 5 번가의 명품 상점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동네에는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제 뉴욕만 하더라도 그 미드타운 아래 가면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데 그 예술가 동네였어요. 근데 뉴욕 대학교 캠퍼스 주변인데 그 1930 년대부터 여기에 예술가 지식인들이 모여서 인제 온갖 어떤 세상을 바꾸는 철학이라든가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뭐 지식인의 예술가의 도시였는데 이 그리니치 빌리지가 비싸지면서 예술가들이 인제 동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이스트 빌리지 여기에 이제 미대가 많아요. 여기에 가면 저 예술가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맨하탄을 떠난 사람들은 강 건너죠. 이게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같은 데 가면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소위 말하는 히피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레인치 빌리지 그 옆이 웨스트 빌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빌리지의 서쪽이라는 뜻이죠. 이쪽은 서촌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여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학 옆에 있는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그 어퍼 이스트 사이드랑 달리 그 주택 타운하우스라고 그래요. 한 3 층짜리 단독주택 같은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골목길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마을 같은 분위기가 있고 뭐 개방돼 있고 동네 사람들이 어떤 그 동네 플리마켓도 열고 다양한 축제도 하고 뭐 거기는 가게가 이제 명품점이 아니고 이제 독립 가게들이 그렇죠?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그 북쪽에 보면 그 첼시라는 지역이 옛날에는 그 어떤 공업 지역인데 여기에 인제 하이텍 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뉴욕을 좋아한다는 건 뉴욕의 동네를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뉴욕이 하나의 어 단일 문화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동네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마다 개성이 있는데 저는 이 동네의 개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퍼 이스트사이드 같은 어떤 부유 층 지역은 부르주아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그 예술가 지역은 보헤미안, 그죠? 여기 그리고 저 아까 말한 힙스터 그리고 히피 동네는 이제 브루클린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그een위치 빌리지 서쪽에 있는 그 웨스트 빌리지는 보헤미안 부르주아라는 뜻입니다. 보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하면 강남 좌파라는 뜻인데 부유하지만 어떻게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가적인 삶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예술가 지역에 여기를 그런 보보 지역이고 그리고 하이텍 산업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이제 첼시 이 지역인데 여기 노마드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그 동네가 매력적이 되려면 그 동네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 6 개를 분류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 유형이 한국에도 적용될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도 지금 동네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2005 년부터 시작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뭐 서울의 동네를 얘기할 때 뭐 중심부, 광화문 종로 그리고 인제 뭐 변두리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뭐 아니면 뭐 부자 동네, 뭐 중산층 동네, 서민 동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우리 동네를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매력적인 도시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인데 서울도 뉴욕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이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동네가 강했기 때문에 동네 특색이 있고 어 최근 10년 동안의 어떤 동네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더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럼 아까 제가 뉴욕 동네 6 개를 분류했는데 서울도 그럼 동일한 기준으로 한번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서울도 이제 부르주아 동네 어떻게 보면 부유층이 사는 또 슈퍼 리치라는 사람 분들은 대개 이제 한남동, 이태원, 성북동 이런 데 살고 이제 강남 지역 전역이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지역입니다. 강남에 인제 테헤란로 근처에 인제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하이텍의 어떤 중심지니까 여기가 노마드 지역이라고 하고요. 예술가가 모여 사는 동네 아무래도 지금 서울에서는 그 홍대 앞에 서교동이 예술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욕이랑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서교동 바로 옆에 연남동이 있고 연남동 옆이면 그게 대규모 그 단독주택 단지가 있어요. 연희동이라고. 그러면 그 뉴욕의 웨스트 빌리지처럼 연희동 주민들은 이제 단독주택 살고 거기에 또 문화시설이 많고 예술가들이 또 많이 삽니다. 또 박서보, 화백도 거기서 살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뉴욕의 웨스트 빌리지 같은 거예요.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그런 지위를 확보했지만 삶 자체는 그냥 예술가적이고 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서울의 보보스 지역은 연희동이다. 자, 그럼 '한국에도 히피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공동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히피 성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그 연남동에 성미산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인제 한 건물에 같이 살면서 많은 걸 공유를 해요. 특히 인제 육아에 대해서. 그런 육아 공동체가 서울의 전역에 있는데 특히 많은 동네가 인제 은평구라든가 뭐 강북구 이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는 히피 동네에 가깝고요. 서울에 인제 가장 그 많이 지금 확산되는 동네가 이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 홍대 지역, 그죠? 홍대 지역이 이제 광범위한 골목상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가면 성동구 여기 성수동이 또 하나의 허브예요. 성수동 주변으로. 근데 이 중간에 아래로는 그 용산, 이태원, 을지로, 여기에 종로, 익선동, 그렇죠? 삼청동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강북의 중심지가 거의 인제 골목상권 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를 힙스터 지역으로 부릅니다. 근데 힙스터라는 건
대개 보면 어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그래서 젊은 사람도 이런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힙스터, 그래서 거기서 뭐 카페라든 뭐 음식점을 하든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이 정도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 중심으로 살고 동네를 바꾸고 동네 다양한 행사도 하면서 힙스터들입니다. 이런 힙스터들이 서울의 골목상권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골목상권 규모가 굉장히 커요, 서울이. 그래서 홍대서부터 성동구까지 그냥 거대한 힙스터 벨트가 만들어졌는데 세계 최대 규모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힙스터 지역이 있고 히피 지역이 있고 보보 지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동네가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네 서열이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 수평적이 돼서 어느 동네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안 하고 다 동네마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 동네마다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 살던 그 동네 문화에 만족하고 즐기고. 자, 그래서 이게 특색 있는 동네가 그러면 서울에 얼마나 많으냐? 아직도 부족한 편이에요. 지금 이제 강북 중심으로 이게 형성돼 있고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뭐 저만 얘기하는 아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테스트, 어떤 이런 브이룩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쇼핑센터인데 이런 테스트를 개발했어요. 나와 어울리는 동네는 어딘가. 근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망원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했더니 망원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망원동에 어울리냐 하면 온화한 성격의 원칙주의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온화한지 원칙주의자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의 성격에 맞는 동네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사는 동네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동네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악착같이 내가 뭐 1등 동네 산다는 것보다는 나의 취향에 맞는 동네를 찾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그죠? 어떤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의 동네만 좋아한다는 가정이 이제 더 이상 맞는 게 아닌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동네를 좋아한다. 자, 이게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라이프 스타일 하면 사람들이 생각나는 동네가 이제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 보면 서울에 뭔가가 불만인 거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제주에 가서 그럼 뭔가 대안을 찾은 거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주도에서는 2012년 정도 되면 보헤미안의 정착기. 그죠? 그리고 2013년에는 힙스터 농부. 2014년에는 제주에 가면 진짜 해피가 있다. 2016년에는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할 때 제가 처음에 제안해 드렸던 6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로 표현합니다. 그럼 서울의 그러면 문화는 뭘까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문화인 거죠.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문화인데 부르주아랑 다른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제주 가고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이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복잡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부르주아랑 가까운 그런 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끼리 한편으로는 경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존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동네가 좋다. 이제 아까 망원동도 있겠지만 뭐 서교동, 합정동, 연희동, 연남동, 성수동, 을지로. 그러면 뭐 이렇게 강북 바깥에 가더라도 뭐 가로수길, 뭐 설해마을, 뭐 요새는 속리단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잠실에 있는 그 석천호수 근처에 있는 골목상권인데 다 이렇게 자기네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그 동네는 나름 그 동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건 거죠. 그럼 우리가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려면 그 동네만의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연구나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는 예. 라이프스타일 동네의 정석, 머물고 싶은 데의 정석은 직주락일체 도시다. 그래서 동네 안에서 그죠? 일하고 살며 노는 동네. 이런 동네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만 있는 동네, 오피스 동네라고 하는데 서울의 어떤 중심부입니다. 거기는 요새 사람들 잘 안 가고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거지만 있는 동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서울 교외 신도시들인데 거기도 그 주택만 있으니까 어떤 매력적인 문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사람들이 뭐 신도시로 놀러 가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플레이 상업 시설만 있는 동네. 어떻게 보면 그 골목상권 중에서도 뭐 이태원이라든가 홍대, 서교동 지역은 주로 외부인들이 많이 가는데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거의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업시설만 있는 동네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된 동네, 이번 코로나에 큰 영향을 안 받은 동네 보면 예,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동네. 또 여기가 또 예,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니까 성격 있는 동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나에 맞는 동네 이런 그 정도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럼 직주락일체가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이게 아까 잠깐 보였지만 어떤 단지 안에서도 직주락을 추구하고 동네 안에서도 그래서 상업시설을 놓고 주거시설을 놓고 업무시설을 놓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건물을 만들 때 한 건물 안에 직주락을 다 넣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로컬 스위치라는 그 로컬 어떻게 보면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개념도예요. 보시면 코리빙이 이게 주거 시설이죠. 코워킹이 업무 시설이고 여기 이제 다양한 그 상업 시설, 카페, 서재, 키친, 슈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에 직주락을 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삶의 질이 높다. 일과 생활을 한 곳에서 함께 하거나, 그죠? 넘나들며 일한다. 이게 인제 그게 어떤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고 제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뭔가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이 동네만의 그런 매력적인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보면 뭐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보면 한남동의 사운드 한남도 읽어보시죠. 10세대의 레지던스, 주거, 주택 그리고 1개의 오피스 그리고 15개의 상업시설 한 군데 모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남장이라는 그런 공간도 가보면 똑같이 직주락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 건물 안에서도 직주락을 넣었는데 당연히 동네에서는 그게 섞여야지만 그렇죠? 매력적인 문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력적인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제 상업시설이든 그러면 이게 동네에 어떤 그 로컬 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동네에서 직주락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을 크리에이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고 있냐면 일단 골목상권에 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골목상을 개척하는 거죠. 그럼 동네가 이제 떴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동네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울 안에 어떤 동네 가서 거기서 어떤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잡고 그 동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꼭 뭐 여행을 가면 뭐 강원도나 부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서울 안에서도 뭐 우이동을 한번 가서 한 1박 해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지금 잊고 있는 동네에서 명동 같은데 명동이 지금 많이 심취됐다고 하지만 명동이 아시겠지만 역사가 있고 문화 자원이 많아서 거기 가시면 걸으시면 아직도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워낙 맛집들도 많이 남아 있고 고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 뭐 중국 대사관도 있고
뭐 명동, 성당도 있고 하니까 거기 충분히 1박 2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람과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동네에, 그렇죠? 그러면 동네가 브랜드화가 된다는 건 가시적으로 우리가 하면 그 동네 이름 붙은 가게들이 좀 나와요. 지금 뭐 연희동을 일단 가보시면 대개 이렇게 길 걷다 보시면 연희자 붙은 가게, 상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동네가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기 가게뿐만 아니라 동네를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예,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 그 방식이, 자, 골목 상권이 들어서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 인재와 창조 산업이 들어온다. 그럼 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과거와 다른 지역 발전 모델입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뭐 사안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 좀 고용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제조업에서 하이텍 서비스 산업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요 생산자가 서비스 산업 생산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 산업의 어떤 주축은 그 동네 문화를 만든, 도시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동네 상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말씀드렸듯이 동네 업종조차도 굉장히 고도화가 돼갖고 문화 산업이 되고 창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동네가 지금 복합 문화 공간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냐면 결국에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2010년 정도 되면 뭐 일과 삶의 균형, 월라벨이라고 하죠. 저녁 있는 삶, 그죠? 그리고 직주 근접, 지옥철 거부하고 이렇게 또 친환경, 아웃도어, 그리고 또 사회적인 가치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 공정 상생, 이게 지금 최근에 핫 이슈가 됐지만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뭐 슬로우 라이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너무 각박하고 경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제주도에 많이 가는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물질적인 그런 욕구만이 아니고 이거 뭐 탈물질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라든가 어떤 신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평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그 행태를 보면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모던 소비자라서 가성비를 중시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어떻게 명품 어떤 그 트렌드 세팅하고 어떤 약간은 과시하는, 이게 우리 기성세대 소비 문화인데 2000년대 초반 정도 가면 어떤 예술가적인 소비자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소비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겠다. 어떤 차별적인 주체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어떤 미적 가치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포스트 모던 소비자라고 하고. 근데 지금 그 여기는 X세대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40대 X세대. 여기 이제 MZ 세대는 좀 달라요. 어떤 그 개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대적 소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랑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류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이런 삶을 즐기고,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 생활도 어떤 뭐 세계적인 뭐 오케스트라라든가 뭐 공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즐기고 여기 이웃과 소통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상품, 그리고 수제로 만든 상품, 이런 상품을 좋아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셜적인 거를. 그래서 저를 라이프스타일 소비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뭐 우리 이제 50대, 60대가 모던 소비자면 40대는 포스트 모던, 그리고 지금 MZ는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처음에 라이프스타일은 6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소비 형태를 보면 아까 모던 소비자가 부르주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헤미안으로 했다가 이제 다양하게 뭐 노마드니 뭐 힙스터니 뭐 이렇게 분화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서구 역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서양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서양사를 정치사로도 볼 수 있고
경제사라도 볼 수 있는데 라이프스타일의 역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르주아가 하나의 어떤 계급으로서 지배 계급이 된 시기는 18세기예요. 18세기인데 부르주아가 아시겠지만 중세 때는 중인 계급, 중인. 그래서 뭐 수공업자나 상인들이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을 통해 된전 어떻게 지배 계급이 된 거죠. 누굴 내쫓는 거냐면 귀족들을 내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는 계급이 이제 예술가 그룹들이 처음부터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입장에 보면 그 좀 약간 천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상인 계급들이 문화적 자본이 낮고 세련되지 못했으니까 그러고서 잡상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항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보다 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부르주아들이. 이제 대부분은 사회주의에 빠집니다, 예술가들이. 근데 일부가 인제 뭐 미술 공예 운동 복원하고 디자인 산업을 개척하고 인제 뭐 영화라든가 음악으로 해서 활로를 찾은 거죠, 보헤미안들이. 그러다가 20 년대가 어떻게 보면 보헤미안의 전성시대예요. 우리가 뭐 그레이트 개츠비나 뭐 바빌론, 뭐 베를린 이런 영화를 보면 1920 년대 그 파리나 베를린, 뉴욕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한 어떤 그런 사회였었는데 이제 30 년대 공황이 오고 전체주의가 들어오고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이제 보헤미안 혁명은 끝나는 거죠. 50 년대 되면 부르주아가 다시 장악합니다. 그래서 1950 년대가 미국에선 가장 안정된 사회였었어요, 중산층 중심으로.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1950 년대를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 50 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저항을 합니다. 그때는 히피들이 저항합니다. 히피들이 저항을 해서 60 년대 가면 완전히 뭐 전면에 나서서 미국을 완전히 뭐 붕괴시킬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근데 히피들도 보면 예. 어떻게 보면 혁명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70 년대 되면 이제 수그러듭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보수화가 돼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옵니다. 1980 년대. 그래서 1990 년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200년 동안 진행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어떤 투쟁은 끝났다. 그래서 보보로 통합된다고 그랬어요. 보보. 이게 보헤미안 부르주아. 이렇게 융합되는 거죠. 그때 당시 기억나시면 역사의 종말에서 이념의 종말 이러면서 라이프스타일의 종말 같은 그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웬걸 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간 거죠. 그래서 2000년대 가면 또 자본주의가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옵니다. 2000년대 그때 이제 예. 사람들이 그렇죠. 뭐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 가서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가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이나 도시 안에 작은 가게를 창업해. 그 힙스터 현상입니다. 2010년에 인제 가면 이제 플랫폼 경제가 들어와요.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들어오면서 노마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득도 올라가고 어떤 노동 조건도 좋아지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6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동네를 한번 분류를 했고 많은 동네를 어떤 이렇게 서양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그러면 네이버 검색하셔서 넥서스 스티브 잡스 히필 치시면 제 출판사가 만든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한 6개 정도 질문에 답하시면 우리 내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알려줘요. 그 6개 중에 하나인 거죠. 부르주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 부르주아에 저항한 하위 문화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류 사회로 진입한 이렇게 5개를 제가 요약해 드리고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대표적인 동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미래였다면 이 각 라이프 스타일이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자, 옛날에는 어떤 뭐 기술 어떤 뭐 그게 뭐 과학 기술이든 아니면 경영 기술이든 있으면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일을 하고 경영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히피 기업 정부가 그동안 이제 마을 공동체 등 협동조합을 많이 육성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히피 성향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부르주아인데 가서 공동체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워요. 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새 보면 스몰 브랜드, 로컬 브랜드, 골목 가게들도 보면 힙스터 성향인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부르주아인데 힙스터 그 산업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지금 문화 산업들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6개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부르주아는 물질주의, 나머지 5개는 탈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데요. 우리가 매년 트렌드 리포트가 나오지만 사실 그 매년 나오는 키워드를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넣을 수가 있어요.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 가치, 공정상생 이런 얘기하는. 그리고 기술 변화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술 자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기술은 기본적으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세상은 개인이 해방되고 느슨한 연대. 그래서 PC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까지 중앙 권력 기를 약화시켜서 개인이 어떤 중앙 조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커뮤니티 욕구를 만족하게 해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탈물질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보면 저는 기술이 그렇죠. 문화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 문화가 기술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히피들이 이제 실패한 다음에 후퇴는 하지만 미국 주류 사회가 히피 가치를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가 탈물질주의, 물질주의인데 미국이 움직이고 이게 81년서부터 96년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질주의적인 사회고 세속 합리적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많지만 미국만큼 종교가 강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전통 가치가 기독교 가치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북유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좀 더 세속적이 되고 일본이 좀 더 탈물질주의적이 되고 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통 문화를 복원하면서.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랑 가까이 있고 일본은 북유럽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삼국의 문화 잘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소득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질주의가 그냥 안 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같은 연구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에 보면 물질주의자 수, 물질주의자를 강한 물질주의자, 약한 물질주의자는 우리나라 무려 86%가 물질주의자입니다. 선진국 평균은 50% 정도 돼요. 50%. 미국이 50%고 일본이 52% 이런 식입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멕시코도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로 지금 탈물질주의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2005년 통계니까 네. 지금 하면 아마 7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질주의자가. 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보면 탈물질주의자, 아까 말했던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가 늘어나야지 지금 미래에 필요한 이런 산업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물론 공무원 되겠다, 물론 대기업 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그 독립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럴 땐 라이프스타일이 좀 더 다양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여기 로컬이 들어오냐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면 개성이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컬 안에서 로컬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로컬 푸드라든가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생활 반경이 좁혀졌잖아요.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우리가 지구도 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취향 공동체가 어떤 인터넷 동호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다니는 중요한 커뮤니티 아니면 어떤 그 지역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여기서 일상을 즐기고 이웃과 소통하고 여기에 이제 동네 제품을 좋아하고 즐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포틀랜드 메이드, 서울도 서울 메이드, 서울도 너무 크니까 지금 연희동 메이드에서 그 동네 상품을 명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네가 끼리 경쟁하고 도시끼리 경쟁했을 때 요새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현지처럼 살고 싶다. 현지 문화를 즐기고 싶다. 그래서 현지에서 뭐 뭐를 사야 되느냐, 뭐를 체험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가 복제할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걸 정체성 산업이라고 하는데 관광 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그 동네 특유의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경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서 로컬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5가지 형태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귀농귀촌, 제주 이민 둘 다 좀 주춤하지만 골목 상권은 뭐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장소 지향, 뭐 핫플레이스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단순히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사진 찍기 좋은 동네가 어디고 장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장소의 특성 개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 그래서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에 살면서 뭐 서울에 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고 서울에 왔어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그 로컬이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지금 지역에 가보시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우리가 동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삶의 중심이 동네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뿐만 집콕도 하지만 동네 생활을 많이 한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이런 동네의 그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2020년 12월 상황인데 관광지 역세권은 매출이 반토막 났다. 근데 그래도 주거지 골목상권하고 선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빵집만 보더라도 주거지 빵집은 매출 올라가고 오피스 지역은 떨어졌다. 자 보시면 같은 홍대 지역이라도 주거지입니다. 연희동, 망원동은 크게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홍대 보시면 반토막 난 거죠. 같은 이태원이라도 해방촌은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탄탄하고 이태원동 여기는 뭐 최악의 상황이고 같은 강남도 강남역은 타격이 컸지만 설해마을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집주락이 모여있는 동네가 지금 안정된 거죠 경제적으로. 근데 플러스 문화까지 만드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도시 모델이라는 거죠. 이 현상은 말씀드렸지만 직접 근접 현상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동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직장 근처에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전인 2018년에 회사에서 가까운 데 사는 직장인이 50% 넘었다기 뭐냐면 한 자치구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50% 넘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삶의 질을 추구하면 뭐 2시간, 3시간 지옥철 원하지 않습니다. 동네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동네 경제 투자하는데 이제 가장 큰 배틀그라운드랄까요? 어디서 지금 벌어지냐면 동네 포털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가 오랫동안 동네 경제에 투자한 거죠. 네이버 카페 중심으로 한 700만 명이 참여하는데 맘카페. 근데 지금 당근마켓이 동네 주민 간 중고품 거래 서비스예요. 그게 지금 1,500만.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 간의 거래도 다음 어디나 커뮤니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동네 소식 그리고 뭐 우리 동네 가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강했는데 이제 커머스 넘어가는 거예요. 당근마켓이랑 경쟁하려고 그래서 보면 이웃 서비스, 동네 장보기. 그래서 중간에 충돌하는 거죠. 누가 이길지 그냥 우리는 뭐 말 경주 보듯이 뭐 그냥 지켜만 보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동네가 어떤 경제적으로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도 동네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동네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꿈꾸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도시, 뭐 걷고 싶은 도시, 휴먼 스케일 도시, 알고는 다 파리의 15분 도시라고 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21분 도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질이 높죠. 이게 직주락 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주락 도시를 추구하다 보면 이런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사는 동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거기서 가까운 데서 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상권이 있고 그 주변에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뭐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그 혁신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랑
뭐 물류센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늘에는 들어온 길, 뭐 택배 터널, 택배 전용 도로. 이렇게 삭막한 도시를 우리가 크게 고민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소상공인 도시를 좋아하세요? 택배 도시를 좋아하세요?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이 근데 좀 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도 안전해야 되고 제가 환기 기준, 환기 시설을 강화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지금 오프라인 상권 아까 말한 직주락 중심으로 가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동네 중심 상권이 이미 지금 예,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지금 좀 더 매력적이 되고 오프라인이 좀 더 안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상공인 도시가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택배 도시랑.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소상공인 도시를 원하는데 현실은 자꾸 택배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상하권 도시가 미래라고 생각하냐면 지난 15년 동안 보면 이렇게 그 직주락 중에서 이제 락인데요. 상업시설 중심으로 동네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브랜드가 된 동네를 보면 뭐 다른 그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골목 상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2005년 정도 되면 우리가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을 골목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지구예요. 그래서 콘텐츠와 가치를 소비하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상권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창출한 문화다. 그래서 보면 역사를 보면 첫 가게가 꼭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가게가. 그래서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가게가 잘 되는 거 다른 가게 따라가요. 그럼 뭐 가게가 10개, 20개 늘어나면 동네가 뜨기 시작하는데 이게 상권이 커지려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중교통, 자동차, 보행 접근성 다 좋아야 돼요. 그리고 공간 디자인. 일단 골목길이 많아야지 계속 확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건이 정체성입니다. 여기 문화지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원조는 90년대 피카소골입니다. 홍대에서 예술가 아지트 문화와 압구정 카페 문화가 결합이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3월 현재 전국에 150개 이상의 골목상권이 들어가는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연남동. 하나의 상권이라든지 연남동에 들어가 보시면 최소 4개, 최대 12개의 상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골목상권 구수는 제가 얘기하는 150개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목상권이 들어가서 잘 지금 발전하는 데는 동네 자체가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단 공간 차별성. 골목 상권의 기본 경쟁력은 건축입니다. 그래서 한옥, 단독주택, 뭐 일본식 건축, 판자집까지도 그리고 창고, 공장, 인쇄소,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골목 상권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는 기술 발전이 있었다. SNS. 그러니까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 손님들을 유치할 수가 있고 위치가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 따라서 다 찾아오니까. 그리고 레트로붐, 뉴트로붐, 뭐 체험 경제 이렇게 해서 골목 상권이 유리하게 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중심 상권, 어떤 명동이나 강남역, 그리고 대형 시장이 들어가 있는 동대문, 남대문, 뭐 코엑스 동네 상권이 있었는데 이 동네 상권 중에 100개 정도가 여행지가 된 거예요. 골목 상권. 이 골목 상권은 내부인도 있고 외부인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인 중심의 중심 상권, 모닝 상권, 주민 중심의 동네 상권 중간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변했다. 중요한 건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4개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점, 게스트하우스. 문화지구니까 독립서점 정도는 있어줘야 되고 음식점도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뭐 있으면 먹자골목이라고 합니다. 2010년 중반 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네에다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상인들이랑 같이 축제도 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커뮤니티 구축하고 왜냐하면 대기업이랑 경쟁하려면 동네 자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를 채택합니다. 2단계가 지나가면 정부가 원하는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패션 디자인 기업들이 들어가서 창조 산업 단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한 골목 상권을 시작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창조 문화 산업 단지가 된 것이 홍대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리테일이라든가 문화, 커뮤니티 그리고 창조 산업의
다수가 홍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성수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게 밥 먹고 술 먹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동네를 이렇게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로컬에서 기회를 찾아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다양한 그 뭐 앵커 스토어나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인프라 비즈니스 그리고 앵커 스토어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 동네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사랑방이. 그래서 키워드는 로컬 상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뭐 똑같은 모델로 안 가고 동네마다 특색을 살리려고 해서 교토에 스타벅스 가면 교토 차치처럼 만들고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서 문화재를 사서 한 번에 단순간에 그냥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코워킹을 집어넣어요. 우리나라 로컬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네가의 중심지가 되려면 혁신성, 지역성, 문화성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내가 동네 대기업이 되겠다. 거기서 동네에서 사람과 돈을 모으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그렇죠? 서울 중심, 중앙 중심 살았기 때문에 동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MZ 세대 중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 생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동네에서 창업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꼭 뭐 4차 산업혁명 기술만 기술이 아니고 동네 성공하려면 3가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커뮤니티, 그 다음에 콘텐츠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상권에서 자라는 그 청년들은 대개 보면 건축을 공부했던가 디자인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그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공간 기획, 커뮤니티 기획, 콘텐츠 개발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지역 단위로 많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장소 창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 장소를 정해줘요. 유휴공간이나 건물주랑 협의해서 그리고 모집을 합니다. 이 공간에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할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그럼 그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부터 업종부터 정하고 장소를 찾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장소에 필요한 업종이 뭔지를,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고민하게 하는 거야. 동네가 필요한 가게를 열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돼 있고, 두 번째가 기존 상인과 크리에이터를 매치시켜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장인 콘텐츠 모델이고, 그 특히 그건 육성 교육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한번 모으는 게 중요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코워킹 중심으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후원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대학이라고 좀 부르는데 3가지 모델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그 한 동네에서 그 고유의 자원을 살려서 그런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그럼 콘텐츠, 직주락 콘텐츠가 풍부해지는 거죠. 로컬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 그 동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로컬이 강해야지 동네가 브랜드가 된다. 그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라이프스타일과 동네 로컬이 특히 이제 골목길이 좋은 환경인데 결합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된다. 제가 이제 지역 발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동네가 3,5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단위 기본적으로 읍면동입니다. 그 읍면동이 나름대로 어떤 산업단지 역할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일부 뭐 산업이라든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상향식 기업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 복잡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브랜드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동네에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제 강연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변화는 라이프스타일에서 왔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스타일에서 미래를 찾는다가 제 구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